성신여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지난번 휴강했던 내용에 대한 보강을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략적 제휴와 합작 투자 협상에서 1절까지만 했고요. 2절부터 오늘 온라인 보강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르노와 닛산 자동차의 전략적 제휴 협상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 시작합니다. 1999년 3월 르노 자동차 회장과 닛산 자동차 회장이 두 회사 간의 자본 제휴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발표합니다. 당시 르노는 프랑스 2위 세계 12 제조업체였고, 그리고 닛산은 일본 2위 자동차 제조회사인데 규모는 르노보다 더 큰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전략 제휴는 상호 지분 소유 크로스 쉐어링 형태로 르노가 닛산의 지분 36.8%를 소유하고 닛산은 르노의 지분 15%를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르노와 닛산 두 회사의 고유 브랜드와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공동 R&D, 공동 판매, 공동 영업망 구축, 그리고 르노 닛산 구매 조직 신설 등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덩치가 작은 르노가 거대한 자동차 공룡 닛산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닛산은 한때 되게 잘 나갔었죠. 한때 일본 기업 중에는 미국에서 최고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도요타의 렉서스가 미국에서 대박을 치면서 닛산은 이제 인피니티라는 그 고급 브랜드를 개발했지만 이제 판매 부진에 들어오게 되고, 게다가 90년대부터 일본이 20년간의 장기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도 6.6%에서 4%대로 급락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닛산은. 당시 닛산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낮은 신용 등급 때문에 엄청난 금융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1999년 이제 닛산 하나와 회장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닛산의 앞날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 거죠. 회사가 도산해서 13만 명의 닛산 임직원이 직장을 잃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하고 제휴해서 회사를 살리느냐,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 르노 역시도 80년대 대단히 큰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혹독하게 거쳐서 97년에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세계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르노의 앞날도 불투명했던 거죠. 게다가 르노의 판매망은 대부분 유럽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시장으로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세계 자동차 시장이 침체하면서 도요타, GM, 포드 같은 공룡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영 환경을 탈피하기 위해 고심하던 닛산과 또 동시에 유럽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로 확대하려고 하는 르노의 생각이 일종의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8년에 첫 대면을 한 다음에 두 회장이 두 회사 사이에 협력을 위한 협상팀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르노와 닛산의 전략적 제휴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9가지 이들의 전략적 측면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시에라의 3C 전략입니다. 3C가 뭐죠? 첫 번째, 공정 공용 가능성, compatibility라는 거죠. 두 번째, 보완적 능력, complementary capability. 세 번째, 몰입, commitment잖아요.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보완적 능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르노는 유럽 시장에서 강했지만 미국 시장은 발도 들여놓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닛산은 세계 22개국에 생산 거점이 있었고 미국 내에서 한때 최고의 일본차 판매 회사이긴 했지만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도산 위기에 접어들게 되고 르노의 자금을 절실하게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노는 닛산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특히 미국 시장 경쟁력을 원하고 닛산은 르노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complementary capability, 보완적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몰입, commitment는 르노는 생산과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이제 과제가 있었고, 닛산은 급한 재정 위기 극복과 함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 협상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공정 공용 가능성. 예를 들면 두 회사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공정 공용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근데 이들은 2002년 르노 닛산 글로벌 제휴라는 새 법인을 만들어 본사를 네덜란드에 두고 모든 결정은 각각 CEO 플러스 임원 5명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각 회사명,당 이제 CEO 플러스 임원 5명이니까 6명씩 파견해서 12명으로 글로벌 제휴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략 두 번째는 투트랙 협상 전략입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의한 것처럼 밑에 실무팀들은 사전 타당성 조사, 그리고 듀 딜리전스 같은 실사 등을 통해서 바텀업으로 철저하게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잘 될 수 있는 부분 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을 따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두 CEO는 이런 협상 과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서로 믿고 신뢰하는 식으로. 그래서 수시로 전화하고 서신을 교환하는 톱다운 전략을 폈습니다. 전략 세 번째는 신뢰 형성을 위한 협상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르노가 부채에 시달리는 우리 닛산을 자회사로 합병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르노 슈에체르 회장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마지막에 닛산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충분히 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닛산은 진짜 기업 도산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닛산이 르노와 협상을 하면서 제3의 외국 회사와 비밀 협상을 해서 마지막에 르노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노력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전략은 우리가 글로벌 협상에서 항상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의외로 큰 변수로 부상되는 게 내부의 갈등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TA 같은 이제 나라 간 협상에서도 얘기했었고, 특히나 대기업들 간의 협상할 때는 그 각자의 기업 내부의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는 것. 자, 이 내부 갈등 협상 전략을 르노와 닛산 입장에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일단 르노는 어쨌든 경영 정상화를 해서 이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데 굳이
일본 기업에 돈을 퍼주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를 노조 입장에서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와도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노 입장에서는 정부와도 협상을 해야 되고 강성 노조와도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전략에서 왜 닛산과 전략 제휴를 통해서 유럽 위주의 판매망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설득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닛산은 어쨌든 이제 부도 위기, 도산 위기에 접어드니까 최대 지분을 소유한 그런 대주주 혹은 채권 은행과의 협상이 정말 중요해진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야, 니네 돈 제대로 못 갚고 이러면 부도 처리, 도산 처리 될 수밖에 없어라는 위협을 할 때, 야, 걱정 마라. 우리가 르노 자금을 끌어 들어와서 재정적인 위기도 극복하고 동시에 우리가 미국은 강하지만 유럽 시장이 약했는데 유럽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겠어 라는 이런 협상을 하는 거고, 노조와는 그런 거죠. 노조에서 야, 이거 제대로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면 야, 그냥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몇십만 명의 임직원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다 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부처와의 협상에서도 이런 미국 시장에 강한 닛산이라는 일본 기업과 유럽 시장의 전통적 강자인 르노와의 제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자동차 회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득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전략 5번째는 대안 만들기 협상 전략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바트나라고 하죠.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라고 하는. 그래서 닛산 회장이 3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웁니다. 닛산 브랜드 유지 전략, 닛산의 고용 보장, 그리고 닛산에서 CEO 임명.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다임러 크라이슬러 합작 회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그래서 닛산 CEO가 르노 CEO에게 블로핑, 뻥카 전략이죠. 뻥카 전략을 시행합니다. 우리가 다임러 크라이슬러와 협상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안 만들기를 했고, 이런 닛산의 대안 만들기에 대응해서 르노는 그 당시 이제 볼보 인수 협상을 4년 동안 했는데 아무 성과 없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겠어요. 그리고 닛산 협상이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 르노 CEO 입장에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닛산의 대안 만들기가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모든 협상 단계에서 합의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닛산과 협상 절차를 제도적 장치나 여론에 묶어두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전략 7번째는 르노 닛산의 협상에서 두 회사 CEO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르노 CEO는 유럽 중심의 판매망을 이제 글로벌로 넓혀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꿈꾸는 확대 지향형 CEO 스타일이었고, 닛산 CEO는 어쨌든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부채 상황과 함께 일자리 보장, 트렌드 유지를 원하는 방어형 이제 CEO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CEO의 경영 철학이 달랐지만 두 회사의 조건이 아까 얘기한 CLI 3C 전략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협상 타결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전략 8번째는 다문화 협상 전략입니다. 닛산은 종신고용, 인간관계 중시, 이런 이제 동양적 문화, 한국과 비슷한 그런 이제 경영 문화가 있었고, 르노는 철저하게 성과 위주였기 때문에 두 회사의 기업 문화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거죠. 당시 르노에서는 협상팀이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실무 협상팀이 매일 일본어 강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협상력이 약한 을이 이제 갑의 문화를 배우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는 르노가 을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닛산 입장에서 르노의 자금을 수혈받아서 도약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외적임에도 불구하고 르노는 철저하게 이런 글로벌 협상, 다문화 협상 전략을 잘 수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략 아홉 번째는 제3국 협상 장소를 잘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도쿄 외에도 두 나라 외에도 방콕, 싱가포르, 멕시코 시티 같은 제3 지역에서 다양한 도시에서 협상을 많이 진행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두 회사가 성공적으로 제휴하고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 큰 도약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서 두 회사의 전략 제휴 회사가 출범하고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때 중심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르노와 닛산의 CEO를 겸임했던 카를로스 곤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2000년 그 닛산이 56억 달러 적자였는데, 56억 달러면 약 6조 이상 되는 적자잖아요. 그 이듬해 2001년에 무려 29억 달러 흑자, 3조 4조 정도의 흑자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1조 4천억 엔에 달하던 닛산의 악성 부채를 모두 변제를 할 정도로 엄청난 경영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2000년 말에 타임지와 CNN이 공동으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이제 르노, 닛산 그리고 이 합병 회사인 전략적 제휴라는 회사에서 아무도 토를 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뭐 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의 왕국처럼 운영됐는데, 이 사람이 2018년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자기 전용기에서 검찰에 전격 체포됩니다. 이제 유가증권 보고서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말 닛산에서 공금 횡령을 하고 2019년 초에는 르노에서 기업 후원금을 착복하는 등 절대 권력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많이 저지른 거죠. 그래서 닛산을 기적적으로 정상화시킨 카를로스 곤 회장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노, 닛산이 이제 미쓰비시하고 또 제휴하게 되는 이 양자의 이제 협력 관계가 갈등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 전략적 제휴와 합작 투자 협상의 이제 마지막 제3절, 국제 전략적 제휴와 합작 기업의 관리 전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적 제휴와 합작에서 의사결정 체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잘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보잉이 있다면 유럽에는 에어버스라는 그 항공기 제조회사가 있죠.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보잉사 같은 곳의 항공기 구매를 취소하고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매하는 식으로 미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에어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당시 에어버스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4개국이 제휴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150인승 항공기를 만들었다가 200인승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프랑스가 이 합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120인승 항공기 개발을 주장합니다.
근데 영국은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을 끄는 사이에 경쟁사인 미국의 보잉이 120인승 비행기를 먼저 개발합니다. 그래서 에어버스는 이 복수의 의사결정 센터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결국 120인승 비행기 시장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보잉이 선점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의 격돌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략적 제휴라는 건 원래 A와 B 기업이 각자 고유한 경영 목적을 가지면서 제한된 공동 목적을 위해 협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휴사업과 AB 기업의 고유한 이해 간의 격돌, Clash of Interest. 그러니까 A는 예를 들면 짜장면을 하고 B는 짬뽕을 하는데, 그러다가 탕수육을 같이 만들면 클래시 오브 인터레스트가 별로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A와 B가 짜장면 짬뽕을 갖고 하는데 짬짜면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A와 B의 전통적 사업과 클래시 오브 인터레스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의 격돌을 막기 위한, 아까 우리가 CLI 3C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클래시 오브 인터레스트가 생기면 공존 공용 가능성, 컴패터빌리티가 안 생기는 거죠. 게다가 보완적 능력, 양사의 고유 사업 영역을 보완하는 새로운 영역, 컴플리멘터리 캐퍼빌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완적 능력도 안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미트먼트, 몰입도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전략적 제휴와 합작 기업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상 의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같이 뭘 잘하기로 했다가 상황이 생겨서 서로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그럴 때 그런 갈라서는 것에 대한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협상을 하는 내용은 순조롭게 무엇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돌발 변수가 크게 닥치면 그럼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한쪽은 얘기가 합의가 된 거니까 그냥 가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합의를 무산시킬 만큼의 큰 변수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이제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 변화 조항을 항상 고려하면서 협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렬될 것에 대한, 사실은 서로 잘 해보자라고 얘기할 때 결렬 대비 조항을 만든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은, 근데 비즈니스라는 게 많은 사례를 보면 고통스럽게 결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고통스러운 결렬 조항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제휴를 결렬할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나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결렬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큰 상황에서 끝까지 제휴해서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경우는 결렬을 해야겠죠. 근데 가능하면 제휴를 결렬할 때 그 입는 피해나 손해가 크도록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 매각 조항입니다. 서로 피를 섞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제휴나 합작이 결렬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실증 연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약 4분의 3의 경우에 남아있는 기업이 철수하는 기업의 자산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철수하는 기업의 자산을 어떤 식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인수할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이 50대 50으로 생산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A 기업은 그 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B 기업은 철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50대 50인데 같이 1,0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가치를 500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생산 역량이나 잠재적 가치를 봤을 때 이걸 700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감가상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300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걸 미리 기준과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렬 후 의무조항. 두 회사가 헤어졌습니다. 같이 생산 공장을 하다가. 근데 이 생산 공장은 B 기업이 본사에서 만드는 부품을 B 기업의 A, B의 합작 기업에 공급했다고 칩시다. 근데 B 기업이 철수했어요. 그래도 B 기업의 부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한 기업이 철수하고 나머지 기업이 단독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원래 철수한 기업의 부품 조달 등의 의무 조항을 잘 명시해서 서로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B 기업의 부품을 조달하지 않고 남아있는 A 기업이 또 다른 C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면 A, B 기업의 합작은 정말 엄청난 원수지간으로 결국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합작을 할 때 이런 결렬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시나리오도 미리 고민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학기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했고요. 특히 9시 수업이라 아침 일찍 등교하느라 고생한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기말고사 잘 치르시고 여름방학 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